네, 시험 치고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지방지 7급.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신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 마지막 7급 시험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잘 숙지했다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바로 넘어가서 제가 맨날 분류해주는 기출문제에서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생소한 문제, 100점 방지용 문제 얼마나 나왔는지 이걸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기 제가 기출문제라고 달아놓은 거, 요거는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 다 말하는 거 아니고,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추려놓은 2000문제도 안 되는 그 기출문제에서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 반복돼서 출제되는 비율이죠. 여기 이제 평균치, 7급 평균치, 그 다음에 이번 시험, 19년도 지방직 7급 이번 시험에서 얼만큼 반복되었느냐. 자, 평균적으로 한 80점어치. 근데 이번에는 하나 더 나왔어. 그 말은 난이도가 평이했다는 소리예요. 선생님, 저는 안 그런데 이게 평이하다고요?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 뭐냐면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바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던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한 두세 문제 정도는 바로는 못 골라내고 속어하면서, 근데 다 여기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 그다음에 아는 거, 여기 있었던 거, 수도 없이 회독한 거, 결론 알고 있는 거 속어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것들도 풀 수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 이번 시험에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일일이 다 비교해 주겠지만 17문제예요. 봐주더라도 하나밖에 못 봐줘. 오케이? 그 다음에 생소한 문제가 2문제, 100점 방지용 문제가 1문제. 그래서 생소한 문제 개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평이했던 시험이었는데요. 일단 생소한 문제로 분류한 5번, 6번 문제가 있는데 5번 문제는 좀 답을 구하긴 어렵고 6번 같은 경우에는 50%까지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85점 다 획득했다. 기본 점수가 85점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는 이제 50%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를 맞춰줬다. 그러면 이제 고득점이 될 수가 있겠죠. 고득점 기준은 90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몰라. 이거 어떻게 맞춰? 15번 문제인데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100점 방지용 문제로 제가 분류하는 이유 뭔지 알죠? 지침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100점 맞으면 안 되니까 변별력이 없잖아요. 100점 방지용 문제를 꼭 넣어라. 이런 시험 문제 출제 지침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냥 껴넣는 정도다. 그래서 제가 100점 방지용 문제로 분류를 하죠.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외워? 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냥 틀리는 것이고 찍어. 실질적인 만점은 95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 점수는 85점에서 시작해야 돼. 대비 가능한 거니까. 자, 제가 이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 반복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대비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런 거 공부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대비가 불가능해. 행정학 시험 범위는 무한정해요. 다 행정학이라 우기면 다 행정학이에요. 오케이? 근데 요 중에서 한 문제는 소거하여 50%까지 올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찌어찌 이제 잘 찍어봐. 그러면 이제 그래도 고득점 기준 이거 맞추고 여기서 하나 90점 이렇게 제가 잡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다 틀리는 사람이 없거든. 다 틀린 사람이 없어요. 하나는 맞춰. 찍어서라도 하나는 맞춰. 근데 75점 이하가 됐다는 것은 여기서 몇 개를 틀린 거야 도대체? 몇 개죠? 3개 넘게 틀린 거죠. 요거는 대비 가능한 거, 공부할 수 있는 거, 반복하면 맞추는 거, 거기서 틀린 거지. 자, 이번 시험에서 점수가 이렇게 75점 이하로 갑자기 미끄러졌다. 그런 분들은 반복 부족.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마세요. 대비 가능한 거 반복 부족.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까봐 제가 일일이 다 기존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문제랑 번호까지 매겨가지고 다 비교를 해주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또 합리적인 공부 방법을 앞으로 이제 수행하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것이죠. 왜냐면 자기가 느끼기에는 기출문제집에 없었던 거라 느낄 수 있거든. 뻔히 있는데. 그래서 원인을, 자기가 점수 안 나오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5번, 6번, 15번, 틀렸어도 괜찮아. 근데 요건 이제 다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요 번호 외의 부분에서 틀린 부분은 그냥 반복 부족이에요. 반복 부족. 같이 한번 일일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제 영역 분포에서 조금 특이사항은 조직 이론이 너무 줄었고 총론이 좀 많아졌다. 뭐 그 정도고 나머지는 평이합니다. 크게 이제 영향 없죠. 저런 것들은. 네, 참고만 하는 것이고 이제 실제 문제로 가보시면 로이의 정책 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인 거. 아, 맞다. 로이는 강제력을 개별 행위에 적용하느냐, 환경에 적용하느냐, 혹은 직접적으로 하느냐, 간접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을 도출했었었지. 그 표, 뭐 강의 시간에도 수도 없이 봤을 테고, 기출문제집에 이 표 그대로 있는 거 아시죠? 뭐 행위의 환경이면서 직접적인 거, 재분배 정책이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자, 요 문제 가지고 제가 내용도 설명해주고 각각 어떤 유형인지 다 설명해주고 뭐 제가 강의했던 걸 까먹었다 하더라도 문제집에 다 적혀 있잖아요. 뭐라고 적혔어? D. 재분배 정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풀면서 D는 재분배 정책인데 하필이면 답도 재분배 정책이었어. 기억이 안 남는 게 이상한 거야. 이게 기억이 안 남았다는 건 그냥 반복 부족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 재분배 정책은 지방적 수준에서 못해요. 왜냐? 한 지역에서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면 그 지역 부자들 다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거든. 틀렸다. 이런 것까지도 다 연습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회독 충분히 한 사람들은 매우 쉽게 5초 만에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네, 2번. 제가 이 직접적인 주민참여 제도들 모든 강의에서 피토하면서 설명했죠. 이게 요새 엄청나게 나온다. 이번 지방기 7급에서는 지방자치론 3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2문제가 직접적인 참여 제도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뤄왔던 분들, 이 쉬운 걸 못 먹어? 맨날 우리 공부했던 건데? 진짜 너무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 자,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 주민소환에 대하여 지방의 의원에 대해서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는 제외합니다. 맞죠? 이건 뭐 시험에 최고 많이 나온 내용이죠? 이제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주민감사 청구, 뭐 수사에 관여하거나 재판에 관여하는 거 안 된다.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집에 있죠. 기억은 뭐 엄청 많고 니은은 하나 있고 어쨌든 다 기출문제집에 그대로 있는 거. 여기까지만 해도 정답률 벌써 50% 나왔고요. 이제 디귿에서 갈릴 텐데 디귿은 똑같은 건 없어요. 근데 조례정 개폐 청구에서 제가 항상 돈과 관련된 거 안 된다. 자, 요거 예시가 엄청 많거든. 그냥 돈과 관련된 거, 뭐 돈 걷거나 부과하거나 다 안 돼. 엄청 강조했었고 조례정 개폐 청구 뭐 제외 대상 3가지 있잖아요. 그 3가지 다 외워야 된다라고 엄청 강조를 했었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는 돈과 관련된 거. 그러면 이제 정답이 4번이 나오겠습니다. 리을은 볼 필요 없죠. 근데 어쨌든 리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기출문제집에 똑같은 건 없어. 근데 주민투표 제외 대상은 기출문제집에 엄청 여러 개가 있거든요. 자, 기본서는 이때 활용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회독하다 보면 문제 패턴을 알아요. 이 제도들 여기 제외 대상 시험 문제 다 내더라. 근데 주민감사 청구 제외 대상 4개, 조례정 개폐 청구 3개, 주민투표 4개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뭐 여기서 2-3개, 여기서 2개, 뭐 여기서 2-3개 다 계속 나오더라. 그렇다면 나머지도 나올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똑같은 건 정원에 관련된 거 똑같은 건 나온 적은 없지만 나머지는 다 나왔거든. 그럼 그거 기본서나 요약서로 외우면 되죠. 그러니까 기본서를 정독하는 분들 아무 효과 없어요. 점수 안 올라. 근데 기출문제 해독하면서 패턴을 알았어. 제외 대상 내 이거
기출문제집에 없는 것도 이거 내니까 패턴상 내니까 외워야지 이런 분들이야 뭐 다 지웠겠죠. 물론 리을 상관없이 풀리긴 하지만 자 확인해 볼까요? 아이고 비례대표의원 제외는 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제외하고 지방의원을 소환합니다. 단체장도 가능하긴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감사 청구 수사 여기 있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 조례지정 및 개폐 청구에 대해서 돈과 관련된 거 안 된다고 그랬죠? 뭐 이 예시를 들면서 뭐 모든 강의에서 돈과 관련된 거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줬던 부분. 됐고. 그다음에 3번. 다음 신공공 관리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거는 뭐 보너스죠. 신공공 관리론이야 뭐 처음 배울 때 어렵지. 근데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경쟁, 효율성, 예측과 예방 이런 단어들이 맨날 똑같이 나오죠. 투입 틀렸어, 집권적 틀렸어, 계층제 틀렸어. 오케이. 이 문제는 뭐 그냥 넘어가죠 뭐. 비교만 딱 해보고 넘어가죠 뭐. 여기 전통적 관료제가 투입입니다. 그래서 신공관리론에서 투입 나오면 틀리고 기업가율정보가 신공관리론인 건 너무 잘 알죠? 그다음에 성과가 맞고 계층제 전통적 관료제고 신공관리론에서 계층제 나오면 틀리고 집권적도 틀리고 참여적 대응성 이렇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부여해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맞게 되겠죠. 이거는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 많지. 너무 많아. 지금 틀린 선지 위주로 비교를 해본 건데 옳은 선지와 관련된 것도 너무 많죠. 4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제도 이 문제는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뭐지? 상관없어요. 실제 시험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 절대 모르는 거 붙잡고 있지 말고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다 보면은 해임 3년 기계적으로 3번 풀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요거랑 기출문제 1184번에 있는 거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단 한 글자도 안 틀려. 똑같은 게 기출문제집에 있었죠. 해임은 3년. 파면이 5년이지. 파면이 5년. 이건 뭐 다 잘 풀었죠. 그 다음에 5번, 6번. 제가 아까 조금 잘못 말했나? 5번이 정답률 50%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6번이 조금 풀기 어렵고 5번이 정답률 50%까지. 제가 아까 왠지 좀 반대로 말한 것 같아. 근데 정정 5번. 자, 1번, 2번은 우리 뭐 무지막지하게 했던 거죠. 1번, 2번 찍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기출문제 해독수 부족. 3번, 4번에서 고민했다?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해결해 봅시다. 고득점자가 어떻게 3번을 골라내는지. 일단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이 합리적이고 선호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만 선호의 외생성. 외생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선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경로우전성의 예시로 권력의 비대칭성, 권력의 불균등한 분배, 이거 역사적 신제도주의 내용,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거. 여기 당연히 지울 수 있어야 되고 3번, 4번에서 고민이 될 텐데 역사적이 제도의 범위가 중범위적이래요. 어려워요. 도대체 중범위적인 건 뭐요? 사회적 딜레마 4번에 어려워요.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 어려워요. 그런데 4번에서 그래도 사회학적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아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택 그런 거 있나? 사회적으로 정당한 게 제도가 된다. 사회 문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제도가 된다. 이런 설명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설명이잖아요. 개인 있나? 개인?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이 제도이다. 사회학적하고 이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기출문제집에 맨날 나왔던 거니까, 있었던 거니까 그동안 맨날 나왔던 거 지워야 되겠고, 둘 중에서 둘 다 잘 모르겠지만 가장 안 어울리는 건 여기예요. 우리 시험장에서 이 4번 이거 뭐에 해당합니다. 여기다가 써놓고 와야 5점 인정해줘요? 여기다가 정답 써야 돼? 아니죠? 그냥
4번 지우고 3번 마킹만 잘하면 되잖아요. 정답 안 써도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객관식의 요령을 터득해야지.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요령 가장 틀린 부분 고르면 돼요. 가장 틀린 부분. 그러니까 사회학적은 절대 아니지. 이게 뭔진 몰라도 사회학적은 아니지. 요렇게 풀라고요. 요렇게. 그러니까 와, 선생님 저 모르는 거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양을 넓히면은 중요한 걸 반복 못해서 점수 떨어지는 것이고, 양을 넓히는 게 아니라 사회학적 워낙 많이 나오니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뭐 어려운 거 있나? 맨날 나오는 거 사회적으로 정당한 게 제도가 된다. 요것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사람들이 선택해 이상한데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오케이. 그래서 4번을 지워서 3번을 고릅니다. 역시 3번을 모르더라도 답이 나오죠.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고득점자. 3번을 맞춘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거 85점에다가 요거까지 맞추고 90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 좀만 설명해드리면은 사회학적, 이거 거시적이잖아요. 굉장히 큰 범위죠. 사회, 문화, 환경 이런 게 제도에 영향을 줘요. 가장 큰 범위를 연구합니다. 근데 합리적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요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인데요. 사회적 딜레마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말해요. 집단행동의 딜레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는 서로 규칙을 만들고 감시해야 된다. 규칙을 만들고 감시. 왜냐하면 다 이기적이라 안 지키거든. 서로 감시. 이런 거 이제 많이 말하거든요. 어쨌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고 개인의 선택이죠. 개인의 선택. 얘는 개인의 선택, 얘는 사회, 문화, 환경. 그거의 중간이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입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의 예시가 이런 거잖아요. 권력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뭐 정치 권력의 기득권층 뭐 이런 것들도 제도의 예시죠. 제도의 범위 넓죠. 요런 걸 연구하니까 완전 거시적이지도 않고 완전 미시적이지도 않고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개인과 뭐 정치적인 부분을 뭐 연결한대요.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요 정도만 챙겨둡시다. 그러니까 6번 요건 좀 풀기 어렵죠. 자, 일단 뭐 1번 기덩인지 훌러덩인지 누군지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2번 권위에 기반을 둔 정책 수단은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적합하다. 우리 집권적일 때 위기 상황에 적합하다. 이건 많이 들어봤죠. 아무래도 위기 상황에선 다 우왕좌왕해. 그래서 위에서 최고 결정자가 지시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 결정자 뭐 굉장히 소수일 거 아니에요. 어떤 결정을 할지 뻔해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울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정책수단의 선택은 정치적인 성격을 갖추며 특히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요거는 뭐 배워서 푼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틀렸다고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특정 이론에 의한 게 아니라 정책수단 자체를 물어봤으니까 정책수단은 정치적인 성격도 있고 합리적인 선택도 있는데 정치적인 성격에서는 가치 판단이지 뭐. 요걸 이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3번은 알고 지운다라기보다는 그냥 틀렸다고 할 수가 없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다. 정책은 합리적인 성격, 정치적인 성격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요것도 이제 여기까지 하면 또 50%가 되네. 이렇게 확실하게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50%는 되죠. 여기까지만 해도 잘했어요. 1번, 4번 중에 찍었다. 틀릴 수 있는 게 비덩이 아니라 이걸 말하는 사람이 훌러덩이야. 그러면 이제 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틀릴 수 있는 게 살라몬이 틀렸다거나 직접적인 게 틀렸다거나 예시가 틀렸다거나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게 틀렸다거나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없죠. 그래서 1번, 4번 중에서 찍었다면 잘한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어쨌든 뭐 1번은 비덩이래요. 몰라 돼요. 이제 4번 이거는 더럽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살라몬의 정책수단 유형 직접 중간 직접성의 정도가 완전 높아 중간 낮아 이렇게 내잖아요. 이건 직접 간접으로 되고 근데 요거는 여태까지 나왔던 시험 범위를 한참 넘어가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공적 보험은 제가 외우라고는 안 했어요. 왜? 이것까지 외우면 너무 많아지니까 가장 직접적인 거 4개 외워라. 얘는 뺐어. 거의 안 나와가지고.
또 이제 애매한 성격이 있거든. 어쨌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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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만 외우라고 그랬고 제가 이거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어도 괜찮아요. 강약 조절을 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 뭐 다 외웠으면은 더 중요한 거 더 많이 틀렸어. 어쨌든 직접적이다 이건 맞아요. 중간에 틀렸는데 공적보험은 예를 들어 건강보험 이런 거거든요. 건강보험 기업에서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잖아요. 공적보험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운영해요. 건강보험.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공공기관도 정부 아닌가요? 근데 공공기관 하면은 좀 공기업, 준정부기관처럼 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거나 정부랑 민간 영역의 중간이거나 조금 이제 완전 정부는 아니잖아요. 정부 기관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적보험이 직접적이다는 완전 정부가 전형적인 일반 행정기관으로 수행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가끔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해요. 근데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하게 되면 직접성이 떨어진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공적보험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물어보면 직접적이에요. 근데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하면 직접성이 떨어진대. 이거는 뭐 우리 시험 여태까지 나왔던 것을 한참 벗어나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요. 몰라도 됩니다. 지금 설명 이해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듣고 까먹어도 상관없고 그냥 6번은 그냥 생소한 문제로서 50%까지 올리는 요령 정도면 충분. 그 다음에 7번. 자, 이제 생소한 문제 2문제 지났고 100점 방지용 15번 나오기 전까지 다 그냥 바로 답이 나와야 돼. 7번 예산원칙의 예외 더럽게 많이 했죠. 한, 전, 이, 예, 추, 월, 계속합, 단, 추, 특, 기 더럽게 많이 했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뭐 똑같은 것도 있죠. 여기 한정성의 원칙 계속비 있고 단위성의 원칙에 기금 있네. 여기 계속비 있고 기금 있네. 이거는 5초 문제가 되겠고 내용 몰라도 푸는 그냥 예외 외워서 푸는 문제 2문제까지 다 따졌고 그 다음에 합리성. 합리성에 대해서 안 중요한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 나왔는데요. 사이먼의 실질적 합리성. 사이먼 하면은 내용적 합리성과 제한된 합리성이에요. 근데 번역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실질적인 합리성이다 뭘까요? 목표 달성도를 높이는 거겠지 뭐. 이게 합리성의 실질적인 의미잖아요. 제한된 합리성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런 실질적 합리성이 안 된다. 용어 번역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디 갔니? 이거 4번이나 비교해보면 되겠네. 4번. 사이먼은 인간이 실질적 합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절차적 합리성. 그러니까 대비되는 거라는 거 알겠죠? 사이먼은 내용적, 실질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나눈 다음에 사이먼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인간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다 배운 내용이죠? 4번 맞고요. 실질적 합리성은 완벽한 내용적 합리성으로서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이 실질적 혹은 내용적 합리성과 같은 용어가 되겠죠. 이건 디징의 용어인데 기술적 합리성은 똑같습니다. 일정한 수단이 목표를 얼마만큼 잘 달성시키는가, 즉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 그러니까 목표 달성도를 최적화시키는 수단을 찾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뭐 아는 거 지어가지고 2번 풀어도 되겠고요. 디징 같은 경우 제가 한 문제 넣어놨죠.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하나가 뭐니? 안 나온 거. 정치적. 이렇게 나누죠. 진화론적은 본 적이 없죠. 자, 기출문제집에 디징에 관련된 문제 하나 있죠. 경쟁 상태에 있는 목표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경제적. 주어진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찾는 거 앞에도 있었던 기술적. 사회 내 여러 세력들의 정책 결정 과정, 정치적. 법적이야, 뭐 법 지켜라.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된 통합성, 사회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다 공부해봤던 거니까 매우 쉽게 풀 수 있었을 테고. 행정가치 문제가 2개 연속이네요. 행정가치와 관련하여 1번, 2번, 3번, 4번 다 나왔던 것인데 3번에서 살짝 여러분들이 살짝 찝찝하고 걸렸을 거야. 근데 역시 또 애매해. 그럼 어떻게? 넘어가. 4번에서 너무 쉽게 나 좀 제발 답으로 골라줘. 대기하고 있죠? 자, 1번.
디목하면 뭐예요? 통치기능론에서 사회적 효율성을 제시했어요.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효율성 맨날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 신행정학하면은 왈도죠. 그다음에 제가 요 정도는 기억해 두자. 네, 와, 이, 푸, 마리니. 와, 왈도, 이, 이스턴, 푸, 프레드릭슨, 마리니는 마리니, 신행정학자. 아고 신행정학하면 또 사회적 형평성이지. 오, 맨날 나오는 거. 3번에 좀 찝찝한 점. 롤즈가 제시한 정의론의 차등 조정의 원리는 다시 차등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리를 나눈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근데 처음에 기회균등이 전제가 됩니다.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출발선이 똑같은 상태에서 불평등이 발생했는데 그게 너무 심할 때 차등 조정한다. 그게 차등 조정의 원리예요. 당연히 뭐 똑같은, 그러니까 기회균등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차등 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합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의의 제1원리, 2원리 이렇게 표현하고 1원리야 뭐 하나밖에 없고 2원리는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 조정의 원리로 나뉘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2원리 이 두 개를 합친 이름은 뭐냐? 차등 조정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뭐 찝찝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해. 자기 용어 사용이랑 좀 다른 것 같아. 넘어가라니까. 모르는데 왜 3번을 찍는 거야 도대체. 모르면 넘어가요. 모르면 넘어간다. 모르면 애매하면 넘어간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걸 잘해야 돼요. 실전에서는. 3번 왜 찍어? 확인해야지. 4번. 슈버트 몰라. 실체설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 중심. 실체설은 민주적 정부, 민주주의. 안 맞죠. 요거는 뭐 시험에 수도 없이 나왔던 거니까 4번은 명백히 틀렸고 3번은 애매하고 그러면 명백히 틀린 4번 해야 되겠다. 자, 공익에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나오죠.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공익이다. 실체설하고 이 민주적인 공익 결정은 안 맞다. 그 다음에 10번 미국 행정학의 발달 과정.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뉴욕 시정조사 연구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정답 부분이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이런 걸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소거해서 풀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못 골라내겠어. 왜? 뉴욕 시정조사 연구를 모르겠거든.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면 행정학 범위가 정말 무한정 늘어나고 그러면 점수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여러분들 행정학 시험 하나만 봐요? 한 과목? 아니죠? 지방 7급 7과목 준비해야 됩니다. 9급 보신 분들도 5과목. 하나만 보는 거 아니죠? 시간 없죠? 시간은 더럽게 부족한데 할 게 많아요. 뭐 어떻게 공부해야 돼? 중요한 거 먼저 해야지. 중요한 거 뭐 기출문제집에 제가 추려놓은 거 그것만으로도 1, 2, 4번 지울 수 있고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자, 모르는 게 좀 섞여 나왔다고 해서 공부량 마구마구 늘리지 마세요. 다음 시험 점수 무조건 떨어집니다.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도 떨어져요. 왜? 이상한 거 보느라 시험에 나올 가능성 거의 없는 거 다 찾아보느라 중요한 걸 반복 못하고 중요한 거 까먹어가지고 남들 다 맞추는데도 틀려버리거든. 자, 어쨌든 지어봅시다. 잭슨이 도입한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키지. 역관주의에서 지겹게 배우는 거.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리적 대응성이 향상되고요. 이 점에서 정책 수행의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은 실적주의의 전문성에 의한 효율성 말고 국민의 대표의 말 잘 듣는 관료를 뽑으니까 정책을 실현할 때 효율적이라는 거죠. 말 잘 들으니까. 그래서 정책 수행 과정. 무슨 효율성? 정책 수행 과정의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2번.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한 해밀턴주의가 지배했다. 아니죠? 우리 미국 초기 관료제 모형 맨날 배우죠? 어떻게? 중앙집권 해! 지방부권은 제 자유야. 매우 다양해. 뭐 이딴 식으로 배우죠? 뭐예요? 초기라서 각종 의견이 난무했다. 그리고 어떤 학자가 무슨 말 했니? 뭐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여러 의견이 난무했다. 뭐 지배했다 그러면 좀 틀리겠죠. 해밀턴은 중앙집권 해! 중앙집권 해! 중앙집권을 강조했죠. 강력한 행정부를 통한 효율성. 그 다음에 뉴욕 시정조사 연구소 맞아? 이건 알겠는데 대공황 이전이죠? 연도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뭐만 알면 돼? 대공황 이전 1930년대 이전입니다. 능률과 절약, 과학적 연구 이건 맞는데 뉴욕 시정조사 연구소가 맞아?
걸려. 그럼 뭐해? 넘어가요. 4번.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누구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 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야 한다. 정당 정치 차단해야 된다. 누구? 윌슨. 우드로 윌슨. 우드로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이고 그 다음에 대공황 거친 이후에 애플비의 정치행정 일원론 이론들이 나오게 되죠. 디모카 애플비의 정치행정 일원론, 통치기능론이라고도 하고, 오케이? 지우고 나면은 에이 다른 건 명백히 틀린 부분이 있는데 3번은 명백히 틀린 부분이 없네. 얘는 모르겠지만 다 지웠으니까 3번에 해야지. 이렇게 풀어야죠. 오케이. 뭐 연도만 외우고 있지 말고 대공황 이전, 1930년 이전. 자, 보시면 마지막에 있었던 거 정당 정치 개입은 행정을 전문화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누가 말했다? 윌슨이 말했다. 그 다음에 행정학은 19세기 말. 19세기 말이면 1800년대 후반이죠. 그리고 1900년대 초까지, 1800년대 후반부터 900년대 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초기에 고전적 행정학이 형성됩니다. 이때 뭐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 절약과 능률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 전통적 관료제의 영향을 받아서 고전적 행정학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이게 이제 정답과 관련된 선지. 그다음에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 똑같은 거 보여줄 테니까 다른 거 먼저 처리해 버릴게요. 이게 방금 전에 그 미국 행정학의 성립이 나오면서 바로 다음 문제에 실적주의가 나와서 좀 설명하기 편하네. 미국의 실적주의는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등장에 따라 공직 임용 시스템을 개혁한 것이고 펜들턴법이 통과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했죠. 이게 다 19세기 말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이제 실적주의에서는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 절차에 구제받을 권리 등등 신분 보장이 강력해져요. 역관주의에서는 집권정당, 정치 지도자가 공직을 임용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뽑게 되죠?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정치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은 국민의 대표, 다수가 정한 공약을 실현하기 용이해진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도 노출될 수 있다. 근데 실적주의는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이제 정치인들이 못 잘라. 정치 지도자가 공무원을 못 잘라. 각종 보호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굉장히 작은 비판인데요. 실적주의 하면 뭐야?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이것만큼 기회가 균등한 게 어디 있어요? 실적주의는 기회 균등. 모두가 똑같은 시험지 보잖아요. 근데 시험 보러 갔는데 내 시험지만 달라? 내 것만 어려워? 그런 거 없죠. 다 기회 균등이에요. 똑같은 시험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면 누구 탓이야? 자기 탓이지. 떨어졌는데 누굴 탓해? 다 자기 탓이지. 합격생들 왜 붙었어? 본인이 열심히 해서. 오케이? 어쨌든 기회균등.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기회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그마한 비판이 있어요. 뭐냐면 시험 치는데도 돈 들어간다. 시험 준비하는데 돈 들어간다. 그래서 너무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시험 준비를 하기가 힘들어서 공직 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하죠. 실제로 뭐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과 병행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공부 시간도 적고, 공부 시간이 적은 만큼 느리게 가야 되고, 느리게 가면은 또 이제 멘탈이 나갔지. 다른 수험생들은 확 가는데 자기만 느리게 가니까. 물론 느리더라도 꾸준히 가는 사람은 합격해요. 근데 이제 멘탈이 나가서 대부분 중간에 그만두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합격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멘탈이 나가서 계속하면 합격하긴 하는데, 어쨌든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 한계죠. 중앙 인사기관을 만드는데 특정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차단된 독립적 초당적인 중앙 인사기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집중시킵니다. 권한과 기능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게 기출문제에 있었나요? 기출문제 집에? 보세요. 1118번 문제입니다. 실적제의 단점. 중앙인사기관의 인사권한을 집중시킨다. 인사기관은 권한과 기능 분산 틀렸어. 집중 맞았어.
뭐 그냥 틀린 그림 찾기 수준이죠. 우리 행정학은 더럽게 어렵지. 근데 객관식 행정학 문제는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았나요? 아주 쉽게 어디 갔어? 아주 쉽게 풀었죠? 제발. 제가 기출문제집에 넣어놓은 문제는 연도, 출처, 불문하고 다 보세요. 왜? 계속 나오니까 넣는 거예요.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못 빼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오래된 문제라고 내가 뺏어봐. 여러분들 한 문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뺏어봐. 못 먹었던 거지. 남겨줘야 돼. 남겨줘야 돼. 계속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요걸 갖다가 요 문제로 교체할 수는 있겠지. 이게 나와졌으니까. 다른 내용도 다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교체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 전까지는 이렇게 잘 남겨뒀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짜로 먹은 거지. 그래서 연도, 출처 불문하고 여기 있는 것은 무조건 반복될 수 있으니까 다 보세요. 오히려 중요도 A, B, C로 출제 가능성을 판단하고요.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옛날 문제여도 못 없애는 건 못 없애. 어떻게 해? 나와버리는데 어떻게 해? 물론 이제 최신 문제가 너무 비슷하고 더 공부하기 좋은 게 나오면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옛날 문제인데 출제 가능성이 요새는 떨어졌어. 그럼 이제 없애지. 근데 남겨두는 것은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됐고 12번. 자, 어디 갔니? 1번, 2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쉬운 거 먼저 처리할게요.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2원론은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를 만족 요인, 인간관계는 위생 요인이죠. 위생 요인, 동기 요인 중에서 인간관계, 좀 직무 환경과 관련된 것은 위생 요인, 맨날 나오던 거. 포터룰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업적이 만족으로 연결되도록, 업적하면 성과잖아요. 성과가 만족으로 연결되도록 연구를 해요.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 성취를 가져온다가 아니라 성과, 업적 똑같은 겁니다. 업적, 성과가 만족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직무 성취를 가져온다. 이렇게 가야죠. 만족이 원인이 아닙니다. 업적, 성과가 원인이에요. 이건 이제 포터와 롤러 중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강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1, 2번 워낙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진짜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되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 누구의 이론? 엘더퍼의 ERG 이론, 매슬로우 나오면 틀리다. 이거는 뭐 진짜 수도 없이 나왔던 거. 이 중에서 최고만이 나왔던 거.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더 충족시킨다. 누구? 엘더퍼, ERG 이론, 매슬로우. 이렇게 틀리게 문제 있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일일이 비교해 주는지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족보를 공부 안 하고 엉뚱한 거 공부했구나 느끼고 공부 방향을 수정하고 점점 공부의 가성비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공부하게 되죠. 왜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맞추고 자기 하던 대로 할까? 시험 빨리 붙는 방법은 자기가 응시하는 시험 문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뭐 많이 나오는지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분석하면 뭐 봐야 돼? 기출문제 봐야지. 그래서 기출문제부터 파악하고 기출문제부터 파악하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이구나. 기본서든 요약서든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알겠죠? 절대 자기가 그냥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하지 말고 꼭 자기가 보는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하세요. 뭐 처음에는 다 파악이 안 돼 있겠지만 점점 그래야 공부의 가성비가 좋아집니다. 빨리 합격합니다. 특정직 공무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끄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제가 특정직 공무원 사례 10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엄청 자주 나오니까. 자, 검사,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3개, 외무공무원, 법관, 군인, 군무원, 교육, 소방, 경찰 10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워낙 잘 나온다. 다른 거 몰라도 돼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몰라도 돼. 도지사의 비서 몰라도 돼. 왜? 이거 10가지 외웠으면 너무 쉽게 풀 수 있잖아요. 공부 범위를 넓히지 말고 꼭 외워야 되는 걸 꼭 외워서 대비해요. 제가 다 지도를 해주잖아요.
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까먹어도 됩니다. 뭐 정무직이래, 정무직. 도지사의 비서 하면은 거의 다 별정직이에요. 이건 좀 문제가 누군가를 타겟팅해서 낸 것 같기도 하고, 도지사의 비서, 예, 도지사가 그 비서를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었지. 뭔가 그 시험 문제 낸 사람이 그런 거 반영한 거 아니야? 아무튼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거, 자, 요 문제 제가 항상 요 문제 10가지가 다 있고 여기서 다 나온다. 특정 대학 교수님들 교과서에 10가지를 예로 들고 있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도 특정직에 대해서 이거 10가지를 들고 있고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오니까 꼭 외워라. 기출문제도 딱 있고 이 문제 외워라. 다른 거 볼 필요도 없다 라고 했던 거. 검사,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은 특정직이다. 다 있었고 여기다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도 외웁니다.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자, 기초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시장의 권한이 단체장의 예시일 뿐입니다. 지방의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기관 대립형. 우리나라는 뭐 단체장의 권한 강한 편이죠. 그다음에 영국의 의회. 의회면은 기관 통합형이겠지. 의회.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아니죠. 기관 통합형이니까 지방 의회를 주민이 직선으로 뽑고 지방의 의장이 집행기관의 장을 같이 하죠. 겸임하죠. 단체장. 위원회요. 위원회도 뭐 의회형이나 마찬가지지. 기관 통합형. 물론 여기서 선생님 요거는 좀 우리나라 사정이라 좀 까먹었던 것 같고요. 사례 까먹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1번, 2번, 3번 다 몰랐어도 4번에 제발 나 좀 정답으로 해줘.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례 까먹었어도 4번에 기관 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 대립형에 비해 행정의 대표성이 높아요. 대신에 전문성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맞는 거죠, 맞는 거? 자, 우리 기관 통합형은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도 구성하죠. 주민의 대표가 집행기관도 구성하죠.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대표성이 높죠. 대신에 지방의 의원은 실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시험 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무수히 많이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디서 이상하게 배운 분들도 많더라고. 자, 분명히 말하지만 통합형이 집행기관의 대표성 높다, 전문성 낮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1도 없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알고 있는 분들 다 틀렸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따지는 것은 집행기관의 대표성, 전문성이에요. 엉뚱한 거 따지지 마세요. 단체장 따지지 말고 집행기관. 자, 기출문제집에는 기관 분립형에 대해서 나온 게 있네요. 자, 반대죠. 분립형에서는 대표성이 떨어져요. 대신에 전문성이 올라가요. 기관 대립, 분립형에서는 여기도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을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 의원이 아닌 어떻게 뽑아요? 시험서도 뽑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방직 7급 합격했으면은 이 집행기관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러면 지방 7급, 9급 합격생들 누가 뽑았어? 주민이 뽑았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시험 쳐서 들어간 거죠. 대표성은 떨어집니다. 주민이 안 뽑았어요. 대표성은 떨어집니다. 대신에 우리 더럽게 힘들게 시험 공부했죠. 뭘 갖춘 거야? 전문성을 갖춘 거죠. 전문성이 올라갑니다. 능력을 검증해서 뽑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관 대립형은 집행기관의 대표성 떨어진다. 전문성은 올라간다. 통합형은 반대. 논란의 여지 1도 없는 부분. 이 결론과 다르게 알고 있는 분들은 빨리 고치세요. 의외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찢어버리세요.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찢어버려. 근데 반대편? 반대편 때문에 안 되네. 아무튼 색칠해버려. 까맣게. 그냥 먹을 갈아가지고 진하게 갈아서 붓으로 칠해. 붓으로. 자, 100점 방정 문제고요. 자, 이거 공직자윤리법 아니고요. 공직자윤리법령.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포함 대통령령, 뭐 시행규칙 다 포함인데요. 대통령령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 저도 몰라요.
나 몰라, 이런 거 몰라. 어떻게 외워, 이걸? 대통령령, 시행령까지 어떻게 외워? 공부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 해설해 주려고 그냥 살짝 기억했어. 국립대학교 학장도 재산 등록해야 된대. 그다음에 10만 원. 그런 거 어떻게 외워? 우리 공직자관리법에 선물 신고 의무가 있죠. 선물 신고 의무가 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선물을 받으면은 정부에 신고해야 된다. 10만 원. 여기에 출제였는데 몰라도 돼요. 나도 몰라. 재산 공개 대상자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해야 돼요.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대상은 재산 공개 대상자다. 이건 알아야 돼. 근데 하한가액 얼마였지 이거? 나도 이제 까먹었네? 3천만 원, 3천만 원. 저 몰라요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알려주려고 제가 찾아본 거지. 몰라. 나도 이제 곧 까먹을 것 같아. 방금도 까먹을 뻔했어. 그 다음에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도 재산 등록 의무자이고, 계속 이제 재산을 등록하는데, 재산 변동을 뭐 퇴직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대요. 2개월이래. 몰라. 자, 찢어버린다. 아니지. 먹으로 칠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개는 다 대비 가능한 거.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번에 해설이 있어.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공무원 수 증가한다. 정부 규모가 팽창한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본연의 업무예요. 공무원 본연의 업무. 왜 팽창하는 거예요? 그냥 부하가 좋은 거야. 부하 많으면 좋잖아. 일 시킬 사람도 많고 자기 권한도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부하를 달라고 난리를 쳐. 부하를 줬어. 부하를 줬더니만 부하를 관리하는 업무의 양이 증가합니다. 자, 부하를 주니까 부하를 관리하는 업무의 양이 증가합니다. 여기 똑같은 업무지만 달라요. 본질적인 업무, 부하 증가로 인한 업무. 그래서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로부터 부하를 또 달라고 그래. 아니, 부하 증가로 인해서 업무가 증가하니까 또 부하를 달라고 그래. 또 부하를 더 주니까 업무의 양이 또 증가해. 또 부하 더 달라고 그래. 이렇게 순환하면서 공무원 수가 팽창한다. 이게 파킨슨의 법칙이죠?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인 업무도 줄이려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아도 계속 증가한다. 파생적인 업무 뭐예요? 파생적인 업무가 여기가 있지. 부하 증가로 인한 파생적인 업무 늘어난다. 2번에 해설이 있으니까 1번 고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예전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은 파킨슨의 법칙에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똑같은 문장 있죠? 관계없이 증가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관료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보존 성향이 있어요. 자기 걸 지키고자 해. 혹은 권한을 확대하려고 해. 그런 걸 이제 제국건설이라고 하는데, 뭐 부하 더 달라는 게 권한 확장하고 관련되죠. 제국건설과 관련은 된다. 중요한 건 아니다. 불에는 몰라도 되겠고요. 됐고, 그 다음에 17번. 직접적인 참여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제가 외우라고 그랬고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좀 소름이 끼치는 게, 틀린 선지 부분이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 지원자만 지방재정법이니까 문제 낼 수 있다. 알아둬야 된다.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제 맨날 말했는데, 너무 똑같이 나와가지고 저도 놀랬어. 이게 강사 그만두고 이제 작두를 타야 되나? 나도 지금 소름 끼쳐가지고 이 문제 볼 때. 왜냐면 직접적인 참여 제도들이 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만, 지원자만 지방재정법이야. 그래서 지원자만 지방재정법이니까 이거 낼 수 있겠다 라고 이제 항상 강의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나도 이제 아직은 안 나온 거니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맨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소름 끼쳐. 진짜. 근데 이거는 제 자랑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기출문제 패턴을 아는 사람은 어디를 낼지 예측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출문제 열심히 보면은 패턴 예측도 된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됐고,
그러면 1번, 4번은 나왔던 거죠? 꼭 실시해야 되고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 꼭 해야 되고 그렇다고 꼭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평가, 이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가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을 바꿔가지고 나온 적이 있죠? 그리고 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재정법에 없는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야 뭐 웬만하면 다 조례죠. 아우 이거 진짜 나도 깜짝 놀랐네. 자, 지방재정법에 아파라.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 예산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출제 의도는 달랐어요. 주민참여 예산 시행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니고요. 꼭 해야 된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요 문장에서 지금은 꼭 해야 된다를 재량적으로 결정 이렇게 틀리게 냈었던 적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고 여기서 똑같은 문장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옳게 고쳤는데 법을 바꿨네. 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오케이. 이거 봤으면 이제 그냥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고 18번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에서 제가 대비하라고 했던 거 전자정부 기본계획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두 개는 다 대비해야 된다. 전자정부 쪽 누가 담당?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둘 다 5년마다 검토한다. 5년마다 검토한다. 이거 꼭 챙겨야 된다. 물론 이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면 이 부분이다. 제가 기출문제집에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똑같이 나온 걸 넣었는데 이건 이제 전자정부 기본계획이긴 해요. 근데 제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말하면서 둘 다 꼭 챙겨야 된다라고 맨날 말해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자정부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것도 항상 챙기는 내용이죠. 이제 둘 다 5년 챙기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이다. 이걸 예로 들었고 그다음에 뭐 틀린 선지로 있는 것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그거 틀린 선지로 있고 근데 어쨌든 이건 뭐 완전 똑같은 건 없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쉬운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들 뭐 대부분 잘 대비를 했을 텐데 낚시당한 분 있을 것 같아. 여기 니은이 문장이 이상합니다. 잘 읽었어야 되는데 이거 실수한 분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다 마음이 아파요. 이거 틀리신 분들 니은 잘못 읽어서 틀렸죠. 같이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일단 지역사회 수준에서 소수 엘리트예요. 그러면 밀즈의 일리가 없죠. 밀즈는 정치 엘리트, 기업 엘리트, 군사 엘리트. 이게 지역사회 수준이요? 소수요? 죄송합니다. 소수긴 하겠지. 근데 지역사회 수준이요? 어마어마하죠. 정치, 기업, 군사 엘리트인데 밀즈 일리가 없어. 헌터겠지 뭐 그러면 지워서 풀면 되겠고 헌터가 지역사회 수준에서 소수의 명성이 있는 사람을 엘리트로 봤다. 그 다음에 니은 잘 읽어야 됩니다. 니은은 정치 권력의 두 얼굴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이다가 아니라 입장으로부터 비판받았다. 뭐 달의 다원주의론. 이거 진짜 4번 고르신 분들은 정말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둘 중에서 뭔지 정확하게 문장 정확하게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이 한번 많이 나왔던 거죠. 헌터에 뭐 정치 엘리트, 기업 엘리트, 군사 엘리트 넣으면 틀린다. 그리고 헌터 쪽에만 지역사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다음에 바흐라바르츠의 무의사결정론은 뭐를 비판? 다알의 다운론을 비판했다.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것인데 마지막 예산결정이론. 이 문제는 뭐 결정이론과 관련하여 뭐 다 여러분들 잘 하는 부분인데 합리모형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규범적 성격이 강하죠. 여기서 말하는 규범적 성격은 이상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목표 달성도 극대화한다. 이상적인 성격, 규범적인 성격. 반대말은 실증적인 성격. 뭐 현상과 관련된다 이런 거. 이상이 아니라 현상, 규범이 아니라 실증. 점중 모형이 그렇죠? 2번.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점증 모형의 유용성. 점증 모형은 기존 사업이 제일 중요해. 기존 사업에서 크게 바뀌지 않아. 그래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예산을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 게 점증 모형이죠. 보수적인 결정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3번 이게 뭐지? 몰라도 돼요. 왜? 단절균형 모형을 알잖아요. 자, 아까 5번 문제랑 똑같은 요령인데 3번 내용은 모르더라도, 왜냐면 제가 이거 안 가르쳐줬거든. 안 가르쳐준 겁니다. 저 모르더라도 단절균형 모형은 제가 가르쳐줬거든. 단절균형 모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풀면 되죠? 이게 정답이 뭔지 안 써도 되잖아요. 자, 단절균형 모형은 뭐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의 경로우전성, 어떤 균형 상태가 있었어. 근데 역사적인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다시 이제 균형 상태로 갔어. 그래서 균형과 균형이 단절돼요. 왜? 우연한 사건에 의해 변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이거 배웠잖아. 근데 사회후생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한다, 이런 거 뭐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오히려 이걸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단절균형 모형 가르쳐주고 이걸 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됐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모형이 아니고요. 누구나 최악을 피하는 전략 생각해 볼 만하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고, 그러니까 제가 안 가르쳐 주지. 다중합리성 모형. 요새 좀 다중합리성 모형 출제 중에 올라간 것 같아요. 자, 다중합리성은 예산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다양한 합리성을 고려해야 된다죠.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킹던의 정책 예측 모형을 조금 따와가지고 루빈이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을 만드는데, 단계별로 무슨 흐름, 흐름 이렇게 가죠. 세입 흐름, 세출 흐름, 제약 조건이 아니라 세입, 세출, 균형의 흐름, 집행의 흐름, 내 기억이 안 나요. 과정의 흐름, 죄송합니다. 세입, 세출, 또 기억이 안 나. 균형, 집행 과정. 이렇게 5단계로 나눈 다음에 각각 뭘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었죠. 과정별로 구분해야 된다.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 기출문제집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 조금 어려웠던 게 있다 하더라도 4번 문장 기출문제집에 똑같이 있죠. 물론 기출문제집에서는 또 틀린 선지로 낸 게 있어. 다중합리성 모형, 예산과정 각 단계 똑같죠? 각 단계에서 활동과 행태를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틀리게 낸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문제로 나온 것인데, 올 초에 나와가지고 제가 기출문제집에 넣어놓은 거. 요새 좀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 또 지방시 7급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거니까 매우 쉽게 풀었겠죠. 자, 20번 문제까지 봤는데요. 자, 17문제 어떻습니까? 선생님, 저 19년도 기출문제집 봐서 방금 20번 문제는 빼야 될 것 같은데, 19년도 기출문제집에도 똑같은, 이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문제 있었어요. 그리고 1, 2, 3번을 지울 수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핑계 대지 말고 완벽하게 대비해야 된다. 여기서 틀린 거 있는 분들은 그냥 회독수 부족이에요. 다른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회독수 늘려요. 그러면 문제 파악이 되고 문제에 맞춰서 다른 공부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5번, 6번이었는데 5번은 중요했어요. 5번은 신제도주의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해. B급은 돼. 근데 이제 내용은 엄청 어려웠고, 어쨌든 5번은 풀 수 있었다. 그것도 이제 여기서 요령을 배우죠. 어떻게 푸는지. 6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은 50%까지 꾸역꾸역 올릴 수는 있었는데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한다? 먹칠한다. 절대 안 보이게 까맣게 진하게 먹칠해 버립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공부하면은 점수 떨어진다. 이거 공부하면 여기서 틀린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든 어떤 과목이든 기출문제부터 파악해야 여러분들 공부 방향이 잡힙니다. 자, 공부 방향 다시 재설정하고 멘탈 회복하고 이제 실천하러 갑시다. 계속 이제 좌절하고 있지 말고 다음 시험을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 문제점 분석하고, 제가 문제점 분석하라고 영상 찍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 분석하고 그것을 메꾸러 가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